네, 이제 일부 저출산 문제와 AI 어느덧 마지막 세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패널 토론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토론의 좌장은 김진영 베스트 오브 미 여성의원 대표 원장님께서 맡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미래 세대 투자를 위한 AI fem테크 기반 저출산 극복입니다. 토론에는 김지훈 인트인 대표님, 그리고 이혜준 카이엘스 대표님, 오광신 에임 넥스트 대표님, 그리고 장재환 휴먼스케이프 CTO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은 저희 6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자분들 무대 위로 먼저 모셔봤는데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좌장이신 김진영 원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은 베스트 오브 미 여성의원 대표원장 김진영입니다. 저는 이제 일선에서 이제 난임의 클리닉, 난임 환자 진료를 하고 있고요. 시험관하기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 지원이 많이 확대가 돼서 환자분들도 별 부담 없이 아주 임신 성공할 때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난임 환자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귀중한 컨퍼런스를 주최해 주시고 초청을 해주신 디지털조선 그리고 더 차병원 그리고 더 AI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얘기를 듣고 이제 영화에서 봤던 그 환자가 이렇게 하얀 그런 공간에 딱 들어가서 딱 이렇게 스캔을 하면은 진단이 딱 되고 뭐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면 수술까지 하고 이런 영화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흥분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미래가 덜컥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이제 그 귀한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그 저희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는 토론에 펼쳐 주실 네 분의 귀한 패널 대표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할 주제는 나와 있는 대로 미래 세대 투자를 위한 AI fem테크 기반 저출산 극복입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이제 전례 없는 저출산 현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그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딱 반영이 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이제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직장에서 이제 자리도 잡아야 되고 또 뭐 가족과 육아와 그 일을 또 병행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젊은 부부들이 와서 좀 그 아기를 갖거나 결혼하거나 하는 거에 되게 그 엄두를 못 냅니다. 그리고 한다 그래도 그냥 둘째 셋째 하셔야죠. 그러면은 하나만 합니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여기에 녹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구 감소 문제는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그 성장도 둔화되고 노동력도 부족해지고 우리나라의 하여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각종 지원이 많이 확대가 돼서 시험관하게 하는데도 여러 번 25회까지 또 지원도 확대되고 거의 무제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우리는 또 이제 과학기술적으로 또 이런 혁신적인 저출산 해법을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절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fem테크, 맨테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AI 기술과 여성, 남성의 건강을 이렇게 그 AI 기반으로 체크하는 그런 fem테크, 맨테크 기술이 어떻게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지 그런 논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AI와 이 헬스케어 기술이 융합이 되면서 임신, 출산 그리고 난임 문제에 대해서 그 생식 과정의 모든 그런 접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개인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으로 난임을 진단하고 예측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난임의 어떤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다음에 치료 성공률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AI 기술과 헬스케어의 그 접목으로
현재 그 산업의 위치와 잠재력을 좀 알아보고요. 네, 실제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가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은 오늘 토론에 앞서서 디지털 케어,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미 선도적인 첨단 기술로 활발히 활동 중이시고 유명하신 네 분의 패널리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트인 김지훈 대표님. 네, 그리고 카이에스의 이혜준 대표님. 그리고 오광신 대표님, 에임넥스트의 오광신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휴먼스케이프의 장재환 CTO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국내 이런 AI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과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뭐 다 아시는 바대로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5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전히 세계 최저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몇십 년 만에 굉장히 급속히 떨어졌다는 게 또 다른 세계적으로 지금 놀라운 현상입니다. 한 60년대, 50년대 이때에 비해서 엄청난 그 감소를 급격히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적인 난제 해결에 있어서 AI 같은 그런 과학기술, fem테크, 맨테크 이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각 패널리스트 분들의 고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대표님 먼저 하실까요? 네. 네, 이혜준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눈이 딱 마주쳐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fem테크도 하고 산부인과 의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쪽에 관심이 많은 그런 입장인데요. 사실 저출산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되게 키워드가 이제 여성의 커리어와 이 임신, 난임, 출산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사실 저출산 문제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의료적인 측면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불확실성을 저희 같은 이제 AI나 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난임이라든지 아니면 아기를 낳던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할 때 그런 데 있어서 데이터를 좀 보여줄 수 있고 나와 비슷한 환자들은 어떤 그런 경로를 겪고 언제쯤은 과연 내가 임신이 되면 여기엔 얼마나 비용이 들고 그러면 어떤 내가 스케줄을 가져야 되고 커리어는 어떻게 같이 갖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테크 회사로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를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최대한 임신을 좀 빨리 해드릴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좀 비슷한 환자들의 이런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훈 대표님도. 네. 지금 통계청이나 이제 심평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신생아 숫자가 2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난임 인구가 23만 8천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생아보다 난임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WHO에서도 6명당 1명이 난임 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난임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위에도 딩크족이라고 불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결혼하고서도 애기 안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들여다보면 갖고 싶어도 못 놓는 분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이 숫자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난임 인구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면 결국 이제 재정하고 연결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는 나라지만 세계적으로는 이런 난임 지원 정책을 못 받고 살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저희 이런 기업들을 그리고 병원과 연계해서 AI 기능들이 추가된다면 인건비나 시간 절약을 통해서 많은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서비스가 이제 저하되는 것을 막으면서 고품질 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런 난임 문제,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수직적인 의료 체계에서 좀 더 수평화된 의료 체계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저출산의 이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난임이 거의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난임하고 이제 고위험 임신이 증가되는 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난임 시술 건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국가 지원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만 건 정도. 예, 그래서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치료 건수도 증가돼 있고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의 나이도 많아져서 40세, 44세 이 사이 분들이 많이 증가돼 있고요. 출산율이 옛날에는 출산하시는 분들이 20대가 많았지만 이제는 30대, 30대도 거의 되게 드물고요. 이제 4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출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이제 난임 치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AI 테크 이거를 했을 때 그거의 도움은 이제 환자 측면하고 저희 이제 의료 전문가들의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환자 측면에서는 병원 접근성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난임 내가 굳이 병원을 가야 되나? 내가 난임인가? 내가 일단 지금 바쁜데 그냥 뭐 일하고 언제 이후에 직장 생활하고 뭐 언제 이후에 아기를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해서 병원에 오는 거를 의외로 또 굉장히 꺼립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난임이 아니야 이렇게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 측면에서는 그냥 셀프로 한번 뭔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테스트를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병원을 빨리 찾게 되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좀 접근이 접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직도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AI가 좀 셀프로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프로바이드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측면에서는 의료진 측면에서는 이제 그 시험관하게 할 때 이제 뭐 이혜준 대표님 하고 계신 거지만, 그 수정란을 배양을 시키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임신이 될 만한 그런 엠브리오를 골라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양실의 그 엠브리올로지스트들이 이제 그 일을 하고 하는 데에서 조금 이런 AI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런 워크로드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환자가 오면은 어떤 약을 쓰고 어떻게 해서 뭐 가배란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거의 경험에 이제 의존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표준화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딱딱 넣고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어떤 치료의 표준화가 되면은 참 좋겠다, 그런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재 의료 시스템, 이런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현재 의료 시스템의 한계와 또 그런 AI fem테크 진단 기술이 필요한 이유를 좀 대표님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광신 대표님. 네.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먼저 들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그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그래서 DTX를 주로 연구 개발하는 회사인데, 저희랑 가장 연관성이 많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 현장, 특히 이 저출산 관련된 의료기관이나 현장에서 AI나 이런 기술들을 접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표준화, 방금 얘기하신 대로 표준화에 대한 이슈인데,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뭐 기술이나 사용되는 것들이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데이터들도 다 다르고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서도 다른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이제 이 산모나 아니면 그 산모의 남자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퍼스널된 생체 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로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증상에 대해서도 뭐 난임 치료에 관해서도 다른 형태의 처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또한 의사의 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처방이 나가는 경우들이 지금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AI를 접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화된 데이터가 있어야 이것들을 규격화해서 시스템에 집어넣고 학습하고
그것들을 또 반복 학습해서 어떤 표준화된 컨피그레이션을 꺼내서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의료 현장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들이 조금 더 규격화되고 표준화되고 또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데이터를 쌓아갈 수 있는 준비들이 기초적으로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만드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AI를 접목하는 다른 산업 기반 기술에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이 되고 그것이 안정이 된 다음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하고 고도화시킬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AI나 아니면 fem테크를 적용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사람이나 아니면 전문화된 의료 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과 시스템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의사가 볼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영역들은 AI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정밀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아까 차바이오에서도 많은 기술들을 설명을 해주셨지만 난임 시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은 난임 시술 전 단계인 선행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도 없고 아직 접근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난자와 정자의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상태의 남자와 여자가 이세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좀 개념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또한 AI 기반의 fem테크가 적용이 되면 조금 더 체계화되고 조금 더 매뉴얼을 화해서 정량적으로 좀 화해서 어떻게 하면 임신 준비를 좀 더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신이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지금 병원에서만 관리되고 호르몬이나 뭐 이런 것들만 체크하는 거 이외에 가정에서 어떻게 관리돼야 병원에서 처방받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의 지시받은 사항들을 어떻게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시티우님, 저희 마미톡 네네. 모든 산모들 다 마미톡 쓰고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휴먼스케이프에서 일하고 있는 장재환인데, 사실 뭐 한국에 들어온 지는 1년 반밖에 안 돼서 혹시 표현이 조금 미숙하거나 하면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미 우광신 대표님께서 저도 표준화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잘 다뤄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는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 몸무게만 측정했으면은, 현재는 인바디라는 거에서 되게 익숙해져서 내 인바디가 어떤 형태로 있고, 뭐 BMI라든지 골격근량이라든지 당수치 이런 단어들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아직 뭐 지나가는 사람을 멈춰서서 현재 뭐 난자라든지 정자의 건강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 fem테크나 맨테크 관련된 단어들을 물어보면은 이런 단어들의 친숙함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처음에 느껴서, 이런 데이터를 수치화하기 전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인바디라든지, 현재는 그런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 적극성이 조금은 떨어지고, 이런 편리함을 좀 제공하는 게 조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젊은 환자분들은 진짜 그런 거에 근데 되게 친밀하더라고요. 익숙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딱 꺼내시던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임신, 출산, 그리고 난임, 특히 난임에서는 그런 정서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부담을 많이 이제 느끼고 그러시는데요. 디지털 치료 기기가 그런 AI 기반으로 심리적인 그런 지원도 해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기술이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김지훈.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자체가 이제 난임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거는 사실 네땡땡 뭐 이런 검색 엔진이나 이런 카페를 들어가서 지식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검색하시는 이유가
어떤 환자가 나랑 비슷한 환자고 그 환자들은 어떻게 됐을까가 그냥 궁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현재 이제 카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데이터베이스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챗봇을 만들어 본 것이, 이제 일부는 병원에 진짜 객관적인 이런 환자들이 뭐 나이가 몇이고 난자가 몇 개 나왔고 몇 개가 뭐 수정이 돼서 어떻게 임신이 되었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약간은 증상적이고 좀 주관적인 카페나 이런 데들에서 온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챗봇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뭐 38살이고 지금 아이는 없어. 그런데 한번 유산한 경험이 있고 요번에 난자가 2개 나왔어.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데이터에 따르면 너는 앞으로 근데 이제 2개 중에서 뭐 1개가 뭐 수정이 될 확률이 높아. 네 나이 때에는. 그런데 임신 확률은 어떻게 되고 두 번째 했을 때는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 기반을 좀 줄 수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다른 쪽에서는 사실 카페나 이런 쪽에서 이제 내가 운 좋으면 나랑 비슷한 환자가 대답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으면 나랑 비슷한 환자는 지금 40대는 이런 영양제를 보고 있구나. 뭐 그게 정답이 아닐지언정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챗봇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챗GPT랑 심리 상담을 요새 참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단순한 그 기본적인 심리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에는 그런 좀 비슷한 환자를 찾아주고 비슷한 환자의 경로를 알려주는 방법이 전 좀 제일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환자들이 그 공부를 해오라고 뭐 안 해도 다 찾아보고 옵니다. 근데 어디서 진짜 너무 극단적인 거,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거부터 눈에 띄나 봐요. 좀 이렇게 자극적인 거.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와서 물어보시면 될 텐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래도 자꾸 그걸 보게 되고 막 무슨 이렇게 그 제목에 막 그렇게 심각하게 돼 있으면 그런 걸 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그래도 AI나 이런 쪽으로 좀 확실히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그런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환자들이 또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더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블로그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렇게 AI 기반으로 해주면 환자들이 정말 심리적으로 더 안정을 하고 멘탈을 좀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광신 대표. 추가 답변 드리면 지금 시장 마켓에는 이제 뭐 웰니스 영역에는 멘탈 케어라는 영역이 있어서 뭐 직무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마음 건강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뭐 유료 또는 아닌 기업에서 복지 형태로 지금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솔루션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불안 관리를 하는 뭐 DTX라든지 뭐 외국에도 DTX 관련된 그런 시스템들이 이미 나와서 의사의 처방이나 의사의 검증이 끝난 검증화된 어떤 솔루션 형태의 DTS들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난임 영역에 적용하는 것들은 시험관 시술을 하는 여성분들 중에는 보통 제가 확인한 데이터로는 80% 정도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인 불면증하고 분명히 시험관 시술에 따른 불면증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불면증 치료제나 아니면 멘탈 케어에 해당하는 뭐 불면증을 관리하는 웰니스 같은 것들을 그 난임 환자의 적절하게 환경이나 아니면 퍼스널된 그런 인바이러먼트를 고려를 해서 난임 시술에 적합하게 프로세스를 맞춰서 좀 최적화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관리되고 있고 데이터화도 되어가고 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도화돼서 점점점 개선되고 있는 현황이니까 충분히 난임 이 영역에서도 그 솔루션들이 잘 적용되고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남자 정자 테스트기를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미경 베이스로, 그러니까 확대해서 보거나 아니면 AI 기반으로 해서 판정을 해주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난임이 최근에 이제 정자 수가 53% 감소되면서 난임 문제 약 40%까지 늘어났는데요. 남자분들 병원 보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작년에 4,000명 대상으로 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남자가 병원 가서 정자 검사 하신 분이 10%가 채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용 이제 웰리스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요즘 MZ 분들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월 10,000대 이상씩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판매하면서 나온 후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문제를 재밌게 풀어가서 여성분들이 너무 좋았다.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실제로 저희 구매자의 55%가 여성분이었습니다. 둘만의 비밀 과학 실험인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빨리 병원 가봐야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세 계획을 하는데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이로써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이런 후기도 있었습니다. 저희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커플끼리의 아니면 부부끼리의 유대관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저희가 23년도에 삼성생명하고 POC를 하나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제품을 나눠드리고 이제 행동 패턴 변화를 봤습니다. 일단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동기부여가 되신 분들이죠. 그 50분을 3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요. 평균 50분이 5,500보 걷다가 저희 거 쓰고 나서 8,500보를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평균. 네, 60%의 운동을 더 향상이 있으면서 약 35%의 인원이 몸무게가 줄어들었고 52%가 수면의 질 향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38%의 인원이 정자질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을 통해서 어떠한 심리적인 부분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실제로 얻게 된 부분이 참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어떤 이상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병원을 접근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면은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기 안 가지려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뭔가 그냥 검사를 우연히 했는데 안 좋다. 그래가지고 덜컥 자기는 임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보고 난자라도 올리려고 오고 그렇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기반으로 셀프로 뭘 할 수 있는 거가 그 병원을 우리나라 갈 수가 있지만은 셀프로 했을 때 이상이 감지가 돼야 병원들을 오시거든요. 그리고 남편분들이 정말 협조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있다 그러면 움직이거든요. 자기는 이상이 있는데도 우기세요. 나는 괜찮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불임일 리가 없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빨리 접근성을 유도하는 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AI와 fem테크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서 이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요. 이 AI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임신, 출산, fem테크 기술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특히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투자라는 관점에서 이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그 미래 세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앱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fem테크, 맨테크의 어떤 비전과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어떤 장재환 CTO님 말씀하시겠어요? 네. 조용히 잘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아까 이해준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젊은 친구들이 커리어와 뭔가 임신이 상반된다, 뭐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uncertainty랑 이제 불확실성에서 오는 게 되게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차를 운전할 때도 예를 들어서 기름이 얼마 남았는지 표기가 명확하게 돼 있고 그리고 기름이 떨어졌으면은 경고가 오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유소가 어디에 있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불안함을 가지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데 지금 임신에 관련해서는 내 몸 상태가 어떻고 내가 언제 임신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임신이 가능한지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안하게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AI가 이제 데이터를 많이 분석할 수 있는 만큼 그 전에는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다면은 지금은 데이터는 되게 무궁무진하지만 이 데이터를 저희 휴먼으로는 이제 눈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지만 지금은 AI를 통해서 저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외에 많은 시그널들을 다 통합해서 이분이 지금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이분에게 실시간으로 라이프 플래닝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미래 세대로 저희가 남겨줄 수 있는 좀 유산이지 않을까 시작돼요. 지금 뭐 임신이라는 거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테이지에서 원할 때 정확한 시그널을 통해서 주유소를 언제 가야 되는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듯이 커리어 라이프 스테이지에서 임신을 언제 할 수 있는지 좀 명확하게 원할 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AI의 제일 큰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병원에 와서 막 그런 상담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난임 진단과 치료, 그다음에 고위험 산모 관리 같은 그런 AI 서비스가 환자들한테는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아까도 이제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이 난임 성공률을 높이는 게 저희가 의료계에서 할 수 있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회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따로 이제 풀어야 되겠지만 의료계에서는 이제 난임 쪽을 어떻게 푸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난임 성공률을 올리는 게 제일 큰 관건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제일 이 난임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제일 성공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거는 마지막에 어떤 좋은 배아를 넣을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일이고 그 앞단으로 넘어가면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배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령 임신으로 굉장히 이제 넘어가는 시대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 몸 관리부터 시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배양 과정 같은 것들 시험실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준화하고 또 사람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잘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40대이지만 그런 내가 조금 안 좋은 난자를 만들어냈을 때 그 난자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 노력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아까 이제 기조연설 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임신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출산율이 높아지고 이런 데 다 기여를 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성공률을 높인다는 거는 여러 번 할 사람이 한 번만에 임신을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3번 할 사람이 한 번 임신을 하게 되면 그 2번의 비용이 사실 절감이 되는 거고 그건 사실 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그분이 갖게 되는 그런 뭐 일에 대해서 그런 갖는 그런 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겪는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지 이 난임 여성들이 60% 정도는 직장을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이제 난임 임신율을 올리는 게 AI 쪽에서 제일 좀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 임신율 얘기하니까 또 이제 답답합니다. 요즘 나이가 너무 고령화가 돼서 조금 일찍 이 유도를 좀 젊은 분들이 빨리 임신할 수 있도록 어떤 유도하는 그런 그런 유도를 하는 그 방법이 좀 마련돼야 될 텐데 정말 깝깝합니다. 막 40세 막 이제 44세 나이 제한이 없이 지원이 되니까요. 44세, 45세 안 하다가도 다시 이제 46세, 47세 이런 분들도 다시 지원이 되니까 병원을 찾으시거든요. 근데 지원하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성공률이 안 나와서 저희도 답답하고 환자분들도 답답하고 또 오히려 너무 힘드시는 것들이 아닌가 이제 그래서 하여튼 젊은 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더 일찍 그 난임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하여튼 갑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받아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이 영역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난임을 치료하고 개선하는 영역도 반드시 저희가 집중해서 또 메인 영역이니까 잘 관리를 하고 고도화해야 되는 영역도 분명하지만 가입력을 높이는 영역도 분명히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피리어딕하게 나눠질 수도 있고 아니면
RNR로 구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그멘테이션으로 구분될 수도 있는데 분명히 나눠서 양쪽을 다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확인한 데이터 중에 보면은 그 난임의 원인은 여자들도 뭐 여자분들에게 지금까지는 다 책임이 돌려지는 분위기였는데 데이터적으로는 남성이 한 40% 정도 원인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난임을 치료하거나 난임을 개선하는 포커스는 굉장히 여성에 많이 초점이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초점에 대해서 좀 분산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연구한 데이터에 따르면 그 비타민 D의 수치를 정상적으로 확보한 그 산모가 난임 시술의 성공률이 한 46% 정도, 출산 성공률이 34% 정도가 더 높아졌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고려를 하면 충분히 임신이나 가입력을 높이는 데에는 예방적으로 아니면 사전적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기술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더 강화하고 개선하고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난임이라고 판정이 돼서 실제로 여성분들 중에서도 난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 중에 실제로 병원에 가는 환자분들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는 난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도 인지를 못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좀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확인하고 그것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도 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예전에 저희들이 숨겨서 닫고 저희들끼리 프라이빗한 영역에 닫았다고 하면 지금은 좀 오픈해서 좀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그런 기반들도 갖춰가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가입력을 앞단에서 높이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나 연구도 좀 균형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나 외국 사례들도 많으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뒤처지지 않게 투자나 아니면 개발들이 좀 앞서서 가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항상 좀 우려되는 문제죠. 예, 이런 개인의 이제 라이프 로그와 의료 데이터를 그런 의료 AI 기반의 그런 데다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이제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텐데 그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이제 이게 보안이 잘 될까 이런 그 걱정들을 하는데요. 데이터 활용이나 보안 문제, 윤리적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계신지. 예, 말씀. 네, 그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네. 이런 거 관련해서 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실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메타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일했었는데 그때 이제 매일 데이터에 대한 거를 고민했었어요. 저희가 그때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데이터를 다루는 거는 열쇠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fem테크 분야에서는 이게 그 어떤 분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99%, 뭐 99%의 reliability가 있으면 되게 높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1%의 실패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몸무게 같이 단순한 정보라도 99%의 성공률이면은 1%의 failure rate가 있다는 거는 100일에 한 번은 뭐 그 정보가 노출된다는 건데 몸무게보다도 훨씬 더 민감한 정보가 임신과 관련된 뭐 난임이라든지 난자의 상태 그리고 뭐 정자의 상태일 텐데 이런 것들이 그 정도 치료가 아니라 아예 100% 예방돼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이런 테크놀로지가 어덥션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이 어덥션을 몇 년이나 이제 딜레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막을 경우도 있고 이런 다리를 건널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저희가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됐던 아니면 챗봇을 만드는 게 됐던 이런 데이터를 프라이버시가 100% 보장된다는 확신은 줘야지만 유저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를 윌링하게 저희한테 제공해 줄 테고 이런 데이터를 또 어떻게 보관할지 그리고 누가 보관할지 그 열쇠를 보관하는 것도 되게 규정들이 있어야 되고 처음에 이제 도로가 깔렸을 때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아직 그 초기에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랑 같이 고민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예, 잘
해주실 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 토론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현재 국내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현재 상황,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의 위상,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노력과 어떤 지원이 더 있어야 우리가 그 요새 이제 AI 주도권을 잡으려고 전 세계적으로 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이제 IT 강국으로서 어떻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어떤 지원과 각계각층이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국내 산업의 현재 위치와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우리가 위치에 와 있는지요. 네. 누가 말씀? 그러니까 우리 현재 그 산업의 상태, 글로벌하게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고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선두로 올라갈 수 있을지요. 네, 사실 저희가 의료 AI 쪽에서는 우리나라 꽤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fem테크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 분야 같은 경우는 조금 소수의 분들이 하는 분야라서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도 좀 파퓰레이션 좀 적은 그런 게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내가 미국에서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에코시스템이 이제 없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병원들도 있지만 사실 의료기기, 제약 뭐 이런 좀 탄탄한 그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굉장히 잘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초반에도 나왔듯이 이제 국내에서 의료기기 산업이 많이 발달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또 난임에서 사용하는 대부분 모든 것들이 이제 외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회사라든지 진단 회사라든지 아니면 제약 회사라든지 이런 곳들이 조금 부족한 면들이, 인프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면들에 있어서 조금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데이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난임 쪽 데이터는 이제 병원에서 갖고 계시는 데이터도 있는데 정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심평원에 매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데이터를 매년 보고식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2017년부터 이게 보험이 되면서부터는 사실 지금 거의 한 8년 가까이 모인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사실 지금 활용이 전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보안에 대한 것들은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가식별화를 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으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좀 풀려야 사실 이 환자들이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 병원 데이터가 이 환자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의 라이프로그 데이터, 뭐 지금 뭐 BMI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뭐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병원에서 진짜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과,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하는 그 정부 차원에서만 모을 수 있는 이게, 그리고 산부인과로 옮겼을 때 아니면 내가 아기를 낳으러 다른 산부인과로 갔을 때 그럼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까지가 사실 다 연결이 되어야, 그래야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할 때에도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좀 의미 있게 갈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에서는 이런 레지스트리 데이터 같은 것들을 풀어주거든요, 연구자들한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다 막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병원이랑 이제 병원이랑 협조를 구해서 아니면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사실 조금 약간 제한점으로 오는 것 같아서, 두 가지로 이제 에코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좀 더 발전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조금 더 데이터를 갖고 계신 데이터를 좀 풀어서 연구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네, 데이터의 중요성은 뭐 현재 시대에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저희가 이제 일선에서 환자들을 마주하니까 이런 거를 이제 지식을 많이 얻고
예, 그쪽으로 이제 소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의료 수가라든지 환자한테 이런 기계나 이런 예, 그런 거를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추천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거를 이렇게 막 첨단으로 나가려면은 그런 거를 소개를 하고 이런 기술이 있다 막 나가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의료 보험 안에서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이런 또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어떤 홍보나 국가적인 이런 산업 인프라를 확장하면서 그런 게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겠지만 난임이나 이런 그 고위험 그 임신에 관한 것들을 좀 집중을 해보면 사실 초기 산업이잖아요. 이제 뭔가를 발굴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규결이 되는 영역이 AI 기반의 뭐 DTX라든지 이런 식의 서비스로 규결이 될 건데 DTX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나라가 글로벌 경쟁력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개방형으로 시장이 많이 부밍이 형성돼 있지만 시장 사이즈가 작아서 좀 어려운 시장이고 미국은 프리미엄 시장인데 굉장히 오픈형으로 해서 앞서가고 있었지만 나스닥의 상장률 회사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사업 개발이라든지 시장의 이슈라든지 이해관계 이슈들로 인해서 거품이 빠지고 지금은 다시 조금 가라앉았다 다시 성장하는 시장인데 뭐 크게 미국하고 우리나라 시장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TX를 개발을 하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내야만 해당 환자에게만 그 제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그 아킬리오손 아담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작년부터 미국은 그 아킬리가 개발한 그 DTX는 OTC 시장에서 팔고 있어요. 의사의 프리스크립션 없이, 의사의 처방이 없이. 그래서 웹에서 직접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냥 뭐 디지털 헬스케어 웰리스 정도로 시장이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병원에 뭐 코드인하고 뭐 이렇게 협의해서 시스템 연결하고 의사가 처방 내리려고 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전공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싶어도 환자한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매출이 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의사가 판단하는 뭐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다라고 판명만 되면 최소한 약국이나 아니면 검증된 뭐 OTC 시장, 웹이나 이런 데서 판매해서 사용하고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실제로 이 저희처럼 DTX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DTX를 개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규제가 낮은 웰리스 영역으로 가서 시장을 보고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싶은 거는 여기에 혹시 이제 그런 난임에 관련된 DTX나 아니면 웰리스를 개발하고 싶어하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제가 레커멘데이션은 명확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 보면 그 불안장애나 이런 제품들에 대한 DTX들이 허가도 나오고 시장에서 지금 뭐 처방을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는데 이 불안장애라는 건 명확하게 환자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요소가 많아요. 그 DTX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신경 안정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처방을 여러 가지로 내릴 수도 있어요. 다만 DTX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사람의 가장 순화된 형태의 기본적인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뭐 사이드 이펙트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 바로 가라앉잖아요. 뭐 불면증 시장도 똑같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바로 잘 수 있는데 굳이 불면증 치료대 DTX를 수면 일기를 써가면서까지 써야 될까 이런 많은 우려들이 생기잖아요. 물론 시장에서는 또한 의사분들은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것들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한 시장에서 그게 어느 정도 형성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어가지만 다만 새로운 모델을 고민하고 새로운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민할 때는 대체가 없는 형태의 영역에 DTX나 아니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충분히 커머셜라이즈가 쉽고 영업 채널이나 아니면
경쟁력을 갖추는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할 때는 시장에 대체제가 없는 거,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규제나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각계각층이 모여서 이런 걸 지원을 이런 게 필요하구나. 저희도 이제 이런 상황 의사들도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와서 좀 듣고 하면서 이런 분야가 있구나 하면서 서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서로 이제 협력해서 좋은 그런 쪽으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이제 그렇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너무 귀중한 시간으로 저출산 극복 주제와 관련해서 AI, fem테크 기술과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이제 당부 사항이나 뭐 핵심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이 굉장히 필수로 여겨지는데요. 사실 그 글로벌 진출을 지금 진행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규제적인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개인정보법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뭐 미국의 CCPA나 유럽의 GDPR 같은 강화되고 있고 FDA나 CE 인증에서도 뭐 사이버 시큐리티나 유저빌리티 같은 이런 인증들이 또 강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아직까지 딱 이 분야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내지 최대한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기업들이나 이제 기관들 그리고 뭐 병원들이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이 좀 통합이 돼서 원스톱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두 머리를 맞대고 원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빠르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은 열리고 있거든요. 아까 뭐 OTC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OTC 사용률이 이제 86%까지 올라왔고요. 난임 관련한 제품들이 정확하게 놓여지는 매대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페미니케어 여성용품 시장에 뭐 생리대나 뭐 아니면 피임용품 시장에 있던 그런 제품들이 아예 패밀리 플래닝이라는 카테고리가 CVS, 월마트, 까르푸 같은 데도 다 카테고리가 새로 생성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제품들이 팔아요. 정액 주입 주사기, IVF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제품을 실제로 큰 마트에서 팔고 있습니다.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비용이 너무 비싸다. 미국은 한국보다 한 4-5배 정도 더 비싸고요. 그리고 의료 접근성 자체가 이렇게 차병원 같은 훌륭한 난임 시술 기관이 한국에는 한 270여 개 있는데 미국에는 500개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고요. 그 비용 안에는 결국은 인건비나 아니면 이제 의료진의 이제 또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런 AI 기술을 이용해서 잘 파고든다면 충분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단 하나의 회사나 단 하나의 병원으로서는 안 됩니다. 정부 주도 하에 모든 한국의 이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 웨이드 인 코리아의 우수한 제품을 원팀으로 팔 수 있는 루트까지 만들어가는 게 가장 목표고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도 저희도 뭐 사실 저희는 P&G 같은 글로벌 회사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시장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제품들을 우수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한국 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좀 자주 만들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순서대로 또 마지막으로 또 당부 말씀 하시고 싶. 네,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시장하실 텐데 저는 짧게 그래도 어필하세요. 어필. 지원. 네, 그래서
아까 뭐 정부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데이터 쪽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사실 지금 규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다들 사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도 이제 신의료 유예 평가라고 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되고 나면 사실 이제 환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때는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처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쉬워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그걸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리고 또 환자들이 또 여기 돈을 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허들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뭐 양자 입장에 있으면서 의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업계에 있기도 하니까 그런 약간 보수적인 의료계의 입장도 좀 이해는 하거든요. 사실 환자한테 해가 되면 안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에비던스가 쌓여야 사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아주 빨리 들어가야 되고 성급하게 이것들이 무조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은 저는 아니기는 한데, 물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전혀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주 막 어렵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의료진들이나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저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 조금 어려운 것들이 이제 의료진 분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프랙티스 자체를 바꾸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손으로 사실 난임병원에서 연구부에서 손으로 장부를, 종이 장부를 많이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이 시대에 생각하기 조금 어렵겠지만 종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거를 다 없앤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종이를 쓰는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AI나 디지털화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한테 익숙해져 있고 지금 빠르고 이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싶은 이 니즈를 모든 것들이 디지털이 이제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에서 이제 어답션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저희가 있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연구원 선생님들이나 이런 의료진들이 이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이게 약간 러닝 커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이게 됐을 때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들을 조금만 믿고 조금만 변화를 시도해 주는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 같은 사람들도 조금 더 가까이 가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합니다. 반론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미국에 가서 컨퍼런스에 참가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공유 드릴게요. 하나는 거기 샌프란에 있는 의사협회의 그 좀 시니어 덕터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병원들에서 LLM AI 모델을 도입해서 병원에서 초기 단계에 그 바틀렉이 되고 있는 문진을 다 AI 챗봇으로 해결을 하겠다, 콜봇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얘기를 들어서 미국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FDA에서 신약 관련된 OA라든지 이런 접수에 대한 것들을 AI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우리 식약처도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미국 FDA도 지금 프로세스가 길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프로세스를 당기기 위해서 AI를 도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것들을 판단하고 시장에 어댑션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IT적으로 빠르고 혁신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이 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은 그런 와중에도 굉장히 빠르게, 발빠르게, 거대하게 움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장대표. 빨리 하겠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는 사실 제 출장 다닐 때 힘들었던 게, 막 아이들이 비행기 타면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요새는 국내에서 비행기 타는데 아이 소리 들리면 되게 반갑더라고요. 약간 그런 시절이 온 만큼 어떻게 보면 출산이라는 게 저에겐 위기고, 뭐 코드 옐로우, 레드라고 할 정도로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는데, 또 제가 느낀 건 한국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해결 능력은 그 어느 제가 살았던 나라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글로벌 진출에 지금까지는 뭐 K-팝, K-무비라든지 뭐 K-뷰티가 있었지만, 다음에는 K- fem테크가 될 수 있을 만큼 이런 위기를 극복하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대표님들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장님도 그렇고 이런 협업을 같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픈마인드로 접근하면은 그런 승리를 좀 이끌 수 있고, 이런 위기가 기회로 저희가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국내 헬스케어 AI 헬스케어 산업의 현 주소, 지금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업계와 의료계 그리고 정부 같이 이게 머리를 맞대고 이제 융합해서 좋은 작품을 이제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제 AI 헬스케어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마이크를 이제 넘기겠습니다. 사회자 분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패널분들께서 미래 세대 투자를 위한 AI fem테크 기반 저출산 극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1부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인 강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어지는 2부 세션 전에 저희 1시 30분까지 점심 식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오후 세션은 의료 격차 해소와 AI를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참관객분들께서는 입장하실 때 받아주셨던 리플렛 뒷면 우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2부 행사 끝난 마무리된 다음에 저희가 등록 데스크에서 특별한 기념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며 2부 행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